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 민주시민 아카데미 강좌를 주관하고 있는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송주명입니다. 예, 오늘은 얼음이 열기 시작한다는 소설입니다. 길게 발음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겨울의 초입인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18일에 수능이 있었죠. 주변에 이번에 수능에 응시한 입시생들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어려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지 아이들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시험으로 게다가 자신의 인생과는 별 상관도 없는 문제풀이 기술로 아이들의 실력을 판가름하고 그것이 아주 인생의 커다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이 정당한 방법인지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미래형의 지성과 진로 개념을 중심으로 선진화가 되려면은 입시 제도가 좀 근본적으로 좀 혁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 체제가 근본적으로 좀 완화되거나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 정책 또 아주 시급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능을 치른 우리 학생들한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한신대학교가 수탁해서 운영하는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 민주시민 아카데미 그 세 번째 강의입니다. 네, 이번 시민 강좌는 내년 수원시의 특례시 진입을 계기로 수원 특례시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수원시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만 되는 또는 갖춰야만 되는 어떤 핵심적인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8번에 걸치는 강의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시간 동안 주요한 주제들이 민주주의 그리고 또 민주공화국 그리고 시민이라는 이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시민이라면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되는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존엄하다는 그런 신념 위에서 자유, 평등, 평화, 연대의 가치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가는 일, 바로 이것이 바로 인권을 구현하는 길이겠죠. 이러한 일이야말로 우리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를 보다 더 민주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한국 사회 인권 현실과 차별금지법입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또 시민교육에서 인권 감수성과 정의의 기준에 따른 어떤 인권의 실천 역량, 이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고요.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경우에는 타인을 차별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어떤 국가의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다수에 의한 소수의 인권 침해 사례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부분들 좀 이해를 하셨을 건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한국 사회 인권 현실과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에서 인권 감수성과 정의의 기준에 따른 인권의 실천 역량,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거꾸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타인을 차별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국가의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인권 침해 사례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그만큼 불완전하고 수많은 모순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본 어떤 우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바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아주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국 인권운동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래군 4.16 상임이사님이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여전히 팔팔한 청년 이미지로 남아 계시는데 저희도 연배가 있는지라 박래군 선생님 좀 반백이 되셨죠. 네, 오늘 박래군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좀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래군 선생님은 이 1988년 맞죠? 예, 네, 강주 박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동생 박래전 열사가 분신하신 이후에 어떤 동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그 후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지금도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집행위원장 맡으셨고요. 에바다 복지회 이사도 하셨네요. 또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하셨고요. 또 바로 직전에는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를 거치셨습니다. 지금은 4.16 재단 상임이사로 계십니다. 네, 오늘 강의는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좀 이해해 보고요. 인권의 영역이 어떻게 확대됐는지, 또 인권과 인권운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좀 가슴 아픈 문제들을 그래도 우리는 회피하면 안 되니까요. 네,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 또 그리고 한국에서 인권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또 더더군다나 양국화가 막 극심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세월호 참사가 한국 인권에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오늘 인권 강의의 핵심이기도 한 차별금지법, 지금 국회에 지금 대기 중이죠? 네, 계류 중입니다. 대기 중이죠. 차별금지법의 특징과 목적,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하는 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그리고 지금 현재 기후위기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인권의 과제를 짚어보고 어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감수성을 기르고 아울러 차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더 높여서 더 좋은 민주주의, 차별 없는, 그죠? 그리고 더욱 정의롭고 연대 역량이 있는 시민으로 우리들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전체 1시간 반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래군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좀 강의를 해주시겠고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토론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좀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우리 시민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자료를 공유하고 마이크를 박래군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래군입니다. 저희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저희 아버님이 올레자에다가 무리군자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데모하라고 주신 것 같아서 열심히 대학 때부터 데모하면서 살다가 지금까지 60이 넘어버렸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보통 이제 사람 이름자에다가는 군자를 인군군자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리군자 쓰는 경우는 아마 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무리군자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인군군자 잘못 알더라고요. 예,
저는 아까 이제 그 송기명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인권에 대한 그 개념들을 한번 기본적인 개념들 이해를 해보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인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차별금지법까지 얘기하려니까 1시간 가지고 너무 되게 짧긴 한데 짧죠. 수박꽃 핥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권의 이해 왜 이거부터 하냐면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년 넘게 인권운동을 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때마다 다른 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인권을 접했을 때는 오로지 국가, 폭력적인 그런 국가에 맞서는 그런 자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거보다 다른 인권들이 또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그럼 인권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기후 위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든지 뭐 이거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든지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인권이 그런 다른 종들 인간이 아닌 다른 종들을 차별하는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있지만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없어요. 요거를 단절시키고 사람 간의 사람 관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한 착취를 허용하는 이런 논리로도 작용해왔기 때문에 인권 개념을 어떻게 그러면 이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들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건 늘 생각을 해봅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근데 저도 쉽게 대답을 못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권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인권이란 무엇이냐 물어보면 사람의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권리하면 요 절반만 맞는 답이거든요. 사람한테는 수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 권리가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 그게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조부터 37조까지 있는데 요걸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 나라가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이 나라가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권리로 선언하고 보호하겠다라고 이제 한 게 기본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계화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늘 바뀌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날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인권교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인권교육을 하고 지방자치체에서도 인권을 교육을 하고 국가인권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인권 교육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인권을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인권을 갖다가 그 목록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뭐 의사 표현의 자유는 뭐고, 뭐 이주민의 권리는 뭐고, 장애인의 권리는 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핵심적인 정신,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이 뭐냐라는 걸 빼앗기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읽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른쪽 이쪽으로 안쪽으로 올리셔. 네. 오른쪽 누르시고. 예. 그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문장이 인류 가족 땡땡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인권의 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기 땡땡이 뭐냐?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남한테 넘길 수 없는 그런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양도할 수 없는이군요. 예, 평등하고도 그러니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빼앗길 수 없는 뭐 예.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제2차 대전 같은 어마무시한 참극이 벌어졌다. 네.
그래서 인류가 반성문을 쓰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4대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세계에서 모인 정부 대표 선수들이 이제 결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가 신념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게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신념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는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까지 다 포함되는 의사표현의 자유. 그거를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방금 무서운 곳으로부터 자유네요. 예, 그 모모로부터의 자유. 예, 공포입니다, 공포. 공포로부터의 자유. 주로 국가 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에 의한 이런 억압 이런 것부터의 자유를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포와 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일까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힙니다. 여기서 막히거든요. 여기 궁핍입니다. 궁핍. 궁핍 또는 네. 가난, 결핍 네.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 세상.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한테는 다른 권리도 자연스럽게 포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앞에 것들은 시민 정치적 권리라고 얘기하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궁핍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권리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사회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불가분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까지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맞서서 싸웠던 그런 민주화의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이거는 내가 인권이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직 과제의 영역으로 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국가한테 복지를 요구하는 게 국가가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권리이고 따라서 국가가 그걸 사회복지 이런 걸 하라고 해야 되는데 복지는 인권이다. 그러니까 복지는 인권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자유권과는 달리 이 사회권,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는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자꾸 요구를 해서 그런 권력이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 우리 차오르지 못하면서 배고픈 사람은 지가 못 나서 저기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민주시민이라면 이런 그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도 나의 인권이다. 이걸 가지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저렇게 이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폭정과 억압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세계인권 선언에서는 반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항권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권이 사실은 인권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인간의 역사는 발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걸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긍정하는 거죠. 우리가 6월 항쟁 같은 경우도 다 예전엔 불법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민 불복종 또는 저항권으로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그걸 헌법의 정신에 담자라는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 수단으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와 형식적 법치. 우리나라는 형식적 법치죠. 법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이거든요. 근데 법을 통해서 인권을 억압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법들 사실 수없이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법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게 필수적이다. 자, 이런 것을 결의하면서 국내적 내지는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기본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하면서 세계인권 선언이 땡땡땡땡땡 국내적 및 국제적 예. 그런데 세계인권 선언마저도 천부인권설에 근거를 해서 첫 문장에 왜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현실에서는 그런 천부인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주은 이렇게 권리를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권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있고 그런 피가 또 피 흘림도 있고 또 고통도 당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권리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다.
자, 그런 예로 천부 인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인권이죠. 그러니까 그 사례로 한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동권입니다. 이동권. 2000년도 2월 달인가요? 저기 4호선 수도권 이제 전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그 역에서 수직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던 그 70대 노 부부가 그 판이 뒤집혀져 가지고 수직 리프트의 판이 뒤집혀져서 그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장애인들도 계속 다치고 죽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를 점거하고 저렇게 버스도 점거하고 전철도 점거하고 하면서 이동권을 주장했어요. 예, 예.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전으로 가야 되나? 이전 네. 예. 항상 하는 말씀이 예가 있는데요. 저 투쟁할 때, 이동권 투쟁할 때, 제가 이제 서울역에 가서 이제 같이 연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70대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한참 더 되셨겠죠? 70대 할아버지가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이 장애인들한테 손가락질해서 이 병신놈 새끼들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전철을 막고 일하냐. 저런 것들은 다 총으로 쏴주게 된대.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장애인들이 4년 동안 투쟁을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편의증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철에 불안정한 안정성이 없는 그런 수직 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섰어요. 저성버스가 들어섰어요.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노인들이죠. 그렇게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기까지 장애인들이 이렇게 투쟁하는데 노인들은 욕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통약자 모두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인권에서는 그런 그 소수자들의 권리, 만약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것들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걸 주목해서 보고 주장하고 그럽니다. 사실 이동권이라고 하는 건요,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동권은 대한민국이 선언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동권은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하지만 4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이런 이동권이 법적 권리로 승인까지 받는 거죠. 권리는 이렇게 탄생한다.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장애인들이요 활동보조인 제도를 갖다 쟁취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투쟁하는 겁니다. 휠체어에서 내려가지고 한강대교를 건너가는 겁니다. 한강대교 북단에서 노들섬까지 비장애인 성인의 걸음으로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은 휠체어 타고 기어갑니다. 처절하게 기어가죠. 몇 시간 걸렸을까요?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아이고야. 이러면서 활동보조인 제도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한 이런 거였던 거죠. 저런 투쟁이 없을 때 있기 전까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라는 게 없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권리라고 하는 거는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탄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옛날에 탄생했던 그 인권은 또 시대가 지나면 더 풍부해지고 또 변화를 겪기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권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좀 보면은요. 서양 근대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권이 도입이 될 때 초창기에는 남성의 인권, 성인 남성의 인권, 백인 남성의 인권, 그리고 비장애 중산층인 그 백인 남성들의 인권이었던 거죠. 시민혁명 때는 이렇게 민중들하고 같이도 하고 또 여성들도 같이 하고 그렇지만 이제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는 그 권력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네,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성들이 이제 바깥에서 막 또 의회 바깥에서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투표권으로 얘기하면 제일 쉬운데 19세기 하반기까지 19세기 끝나갈 때까지는 성인 남성들은 대부분 투표권을 갖게 되죠. 예, 근데 여기 여성들은 없었거든요. 그 여성들이 또 여성운동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을 전후해서 또 여성들에게도 그 투표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노예 해방도 통해서 또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이 흑인들도 해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청소년, 1968년에는 68혁명이라 해갖고 정체성의 혁명이라 하잖아요. 이주민, 소수민족, 성소수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이 사람들도 또 그 인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노인층, 빈곤계층 여기들의 이제 인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또 논의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인권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저 누구 권리 주체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온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 못하는 그런 주체들이 등장해서 나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나의 권리를 보장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의 역사의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소수가 또는 일부가 누리던 그런 권리, 특권 이거를 계속 도전해서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 이런 걸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죠. 보편성의 원칙이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이상 누구나 이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가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의 역사 300년도 넘는 인권의 역사를 단 두 줄로 제가 요약 정리했습니다. 이야. 자, 그런데 다시 또 인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요, 세계인권선언이나 인권 관련한 그 국제 규약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너무 멋있는 말로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뭐 알겠어. 근데 고문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고문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권을 이해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인권은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탄생했고 또 발전해 왔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개인, 모든 사람은 다 인권의 주체죠. 그렇죠? 자, 노동자 인권은 자연스럽죠? 자본가 인권이란 말이 있을까요? 자, 여성의 인권은 있죠? 남성의 인권은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은 있는데 어른 성인의 인권은 이 관계 속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래야지 인권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이거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내가 강자의 위치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지 정확하게 인권의 의미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은 정확하게 저쪽에 표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 겁니다. 개인, 노동자, 여성, 어린이, 청소년 이 사람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 사람들의 거다. 누구냐? 약자들이다. 소수자. 예, 약자, 소수자들.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주는 겁니다. 아주 인권은 편파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한테 힘을 주고 저 강자인 저 사람들한테 저 힘을 남용하게 되면 국가가 왜 힘을 남용하면 수많은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자본가들이 그 힘을 남용하면 사람들 무조건 해고시키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남성의 힘이 그대로 인정하고 방치해 놓으면 계속 두들겨 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건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약자들, 소수자들한테는 힘을 주고 저쪽에 이제 강자들한테는 그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약을 걸어요.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권은 모두의 것이지만 약자의 것, 강자의 힘을 제약하는 거다라고 그 볼 수 인권을 있는 통해서 저 주요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저 강자들도 예. 뭐라고 할까 인간적 보편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을 그렇죠, 두는 것도 그렇죠. 하죠. 예, 그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저 왼쪽에 있을 때 자기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자기가 당하는 거에 너무 억울해하고 그래갖고 그렇죠. 막 이거를 자기 피해 당한 걸 구제받으려고 난리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원으로 엄청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 대비 총 인구수 대비 소송이 제일 많은 나라 이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니까 법원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법원이 또 이렇게 딱 맞는 그 피해 구제를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 진짜 취약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화해 조정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이나 이런 권위 있는 세력이나 집단이나 뭐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쪽에 강자의 위치 주요 가해자라 저 위치에 가면 자기가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걸 모릅니다. 대부분. 그렇죠. 자, 보세요. 노동자는 그 현장에서는
자본가 입장에서 약자고 인권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사회에서. 예. 이런 거는 자기가, 근데 그 애들 두들겨 패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하는 이거가 잘못인 줄 몰라요. 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심각하게 그게 이제 인권 침해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 끊임없이 역지사지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괴로운가라고 하는 걸 역지사지해가면서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역지사지하는 못해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거죠. 예. 그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되는데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역지사지. 그렇습니다. 입장 갖고 생각해봐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인권 감수성, 공감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체험 교육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벌써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인권운동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벌써 많이 떠들었죠. 천천히 하십시오. 예. 자, 근데 인권이 추구하는 거는 정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여기 리얼리티, 현실은 이런 거죠. 그죠? 가진 자들만 예.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등으로 가자 그래요. 평등하자. 평등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하나씩 다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여전히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출발선에 있어서 기회준 등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바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실은 이 사람은 이 작은 사람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죠.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죠, 우리 현실. 이걸 여기로 옮겨가고 여기서 다시 일로 옮겨가고 그래야 정의로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자. 한국의 인권운동을 이게 보면 대체로 지금 한 3세대 인권운동이라고 그래요. 1세대 인권운동은 70년에서 1990년 그때까지. 여기 대체로 연대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70년에서 90년대까지를 보통 저기했는데 그때까지는 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에요. 사실은 연장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87년도에 예. 이른바 정치적 민주화가 되긴 했으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교회 세력이 이 인권 운동에 어떤 앞장서고 그랬었죠. 그래서 NCC 인권위원회가 74년에 그때 이제 민청학년 사건, 이혁당 사건 나오고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천주교 정의교사재단도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조환경도 거치면서 그 양지윤 석방운동, 고문 추방운동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2세대 인권운동이 1990년에서 2010년대까지를 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이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이제 정의를 민주화로 가잖아요.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그 거대 그 억압 세력이 걷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여태까지 숨죽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소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주 4.3 한국전쟁 시기 때 이제 학살당했던 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태까지 겁나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화가 되자 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이러면서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87년 이후 1990년 초반부터 인권운동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의 범주가 엄청 넓어져요. 그런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는 거에서 이제 그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던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본적인 인권의 위기 이게 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자유권 중심의 시민정치적 권리 중심의 요걸 쟁취하기 위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쭉 해갖고 민주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문제들 정리하자고 막 나오고 여태까지 이제 목소리도 못 내고 있던 소수자들도 등장하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다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가 중요하던 게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본질적인 위기를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그러면서 이제 2010년 넘어서는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후퇴와 회복의 과정을 또 거치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인권이 얼마나 그게 허약한가 그 토대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물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본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그 어디죠? 모로코 사람인가? 그 사람 저기 새우꺾기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0년대에 양심수들이 감옥에 가면 그 걸핏 한번 잡아놓고 그 묶고 하던 그 짓을 지금 우리가 인권운동을 해가지고 그 다 없앴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보세요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경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거 보고 끔찍했습니다. 예. 자, 저런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그 2010년대에 중요한 변화가 뭐가 있냐면 인권이 이제 중앙 권력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권의 제도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에 있는 각 광역시도, 시군구 여기까지 저기 공문을 쫙 뿌립니다. 그래서 인권조례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 뒤로 막 인권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50% 정도 시군 기초단체 기초 단위에서는 한 50% 정도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권이 이제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 가까이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거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수자들의 이슈가 이제 제도권으로 수렴 중에 있어요. 특히 이제 열심히 싸웠던 그런 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제도권을 많이 수렴 중에 있는 건데 아직 그 제도권을 못 넘어가는 게 성소수자 같은 있는 저기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다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우리가 인권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가라는 걸 또 봤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것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인권조례에 있는 곳은 97곳이다. 불가하다지만 사실 근데 문제는 인권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우리 도에 인권조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죠?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그게 있으면 또 뭐해? 그거를 그렇죠. 실질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국가인권위도 중앙 기구라고 거기서 한번 공고를 하니까 지자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인권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97곳이나 이런 데도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지자체장이 뭔가 의식 있는 사람이면 이걸 가지고 딱 해요.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거기에 이제 조례에 있는 것처럼 인권위원회도 만들고 인권센터도 만들고 해서 뭐 해보려고 그래. 근데 지자체장이 이제 선거에서 떨어져 버렸어. 다른 사람이 왔어. 그럼 없던 일로 돼버리고 그렇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참 그야말로 안타까운 대한민국 인권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예. 그래서 이제 인권정책 기본법이 좀 제정되려고 하다가 또 다시 잘 안 되고 있는데 인권정책 기본법에는 그 지자체 인권조례가 이제 의무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로 해서 점점 그 인권이 아주 그 후퇴도 했다, 뭐 옆길도 샜다가도 또 이제 이렇게 또 강화돼가는. 그래도 인권정책 기본법이 제정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성 이거 그렇죠. 대단히 분명해지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뭘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하겠는데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1990년대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나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으로 인류를 통합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그런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인권과 관련된 NGO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금은 비리비리해요 어떻게. 우리 꼭 인권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그런 뭐 세계적인 그런 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 세계의 어떤 그런 권력도 국가들도 이제 강대국 눈치 보고 유엔에서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권 같은 이런 데들이 이제 포퓰리즘 정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이죠. 이런 정보들 때문에 사실 그 인권 레짐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인권 레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미얀마에서 막 학살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 유엔에서 결의문 하나가 안 나와요. 결의 하나가. 그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해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자살률이에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한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2011년인데 그때
그 자살률이 31.7명, 10만 명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31.7명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26명 선을 떨어졌다가 24.3명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26명 선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사이 지금 조금 증가하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저게 31.7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 해에 자살한 사람이 15,000명이 넘는다는 거고요. 그 40분에 한 명씩 자살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우울증 때문에 이제 우울증적인 그런 걸 보이다가 이제 자살하고 그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선행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돈까지 다 긁어 모아서 봉투에 놔주고 죄송합니다 하고 죽어요. 참 그것도 희한하거든요. 왜 근데 이게 자살률이 여기 IMF 이후에 급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자살률이 높았던 게 아니라 1995년도 통계를 보면 OECD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2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거기보다 밑에였어요. 자살률이. 그런데 IMF 이후에 10명대 후반으로 확 뛰더니 20명대로 넘어갔고 또 2011년에는 30.7명까지 찍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1위를 달리다가 1위를 10몇 년째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가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OECD 평균에 한때는 3배 가까이, 지금도 2배 이상의 높은 자살률이거든요.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도 일어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10대들 20대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권에서는 뭐 생명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생명도 보존이 안 되는 그런 나라라면 그 참 심각한 거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특단의 대책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임금 격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그것만은 우리가 왜 이 재난 상황, 왜 재난을 먹고 자본주의가 괴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IMF 때도 재벌을 비롯해서 그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죠? 그렇죠. IMF 때 다 힘들다 그랬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똑같이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돈을 벌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이제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또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멈춰야 된다 또는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세월호 참사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IMF가 터지고 신자유가 본격화되고 이런 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2014년에 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세월호 참사가 끝나지 않았다.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16연대 만들고 지금 이제 4.16 재단 또 상임이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계속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세월호 이유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 그 이전이라는 게 뭐냐? 경쟁과 효율, 돈만 쫓던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런 야만적인 세상 이런 거였었단 말이죠. 그거를 세월호를 통해서 그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해서 이제 쭉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 중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프레임 전쟁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사고대 사건. 저걸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해상교통 안전사고로 특수시키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저거는 국가가 구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재난 참사는 울리에 백이 얘기하는 위험사회론과는 다른 그런 재난 참사, 그런 위험사회예요. 우리는 네네. 뭐냐면 후진국형이에요. 산업자본주의가 좀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전자화돼서 자동 시스템이 되고 그러면서 위험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같이 한 배 여객선을 타고 가다 200명 이상 죽고 그랬던 게 20년에 한 번씩 나거든요. 1954년에 창경호라는 배가 침몰했고 1970년에 남영호가 또 침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1993년에 서해 회료 네네. 서해 회료가 또 이제 침몰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가 이제 침몰한 거거든요. 자, 이런 흔적들을 갖다가 싹 지우는 겁니다. 싹 지우는 거예요. 망각을 해.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에 그런 참사가 대형 참사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를 아파도 힘들어도 그걸 기억할 수 있게끔 계속 기억해서 다시 네.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그 교육도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는 참사 현장을 싹 지워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삼풍백화점. 저기 서울지방법원 그 앞에 건너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삼풍백화점이 서울에서 이제 그 유명 백화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1995년 6월 29일 날 그게 이제 5시 넘어서 이제 폭삭 넘어져 한 건데 거의 500명 넘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거기 이제 수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멘트 잔재랑 다 해가지고 저기 난지도에 갖다 버렸어요. 그때까지도 26명인가 이 실종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저지를 못했죠. 결국 난지도 가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우리 실종자들 유품들 찾고 그 뼈 이런 것도 찾아내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거기를 싹 밀고 또다시 아파트를 지었어요. 여기 500명이 넘게 죽은 거대한 무덤 위에다가 아파트 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삼풍백화점 희생자들의 그런 위령비는 어디 있냐? 양재 시민의 숲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보이지 않는데.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힘들더라도 자꾸 빨리 잊어먹자가 아니라 지겹다고 빨리 잊어먹자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 이 죽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만들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고라고 주장하고 막 빨리 잊어먹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득권 세력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맞서는 개혁 세력들과의 싸움이 좀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다른 건 다 정해놓고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 476명의 탑승 인원 중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325명이 탔고 근데 그 중에서 생존자가 75명, 사망률이 76%였어요. 일반인 승객은 104명이 탔는데 생존자가 76명, 사망률이 27%였어요. 네. 사망률로 보자 이거예요. 사망률로 보면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사망률이 일반인 승객보다의 사망률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어디 갔죠? 앞으로 다시 예, 이전으로 가십시오. 예,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이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옆에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저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는 계속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판단을 못하니까 애들한테 야 우리 무섭지만 얘들아 우리 좀 가만히 있자. 해경이 꼭 구하러 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말을 그대로 네. 듣고 다른 판단을 또 못하고 그렇죠. 그 판단을 못한 것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지시하고 예. 또 아이들은 그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우리 교육 현장의 맞아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일반인 승객들은 옆에는 선생님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위험하다 싶으니까 구명조끼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라서 그러니까. 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위기에 빠지면은 예.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뭔가 자기의 행동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그 학교와 학생이라는 이 울타리는 참 기묘한. 그래서 이제 이게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우리나라 교육 당국이 한 건 뭐냐면 수학여행 못 가도록 막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안전교육 되게 강화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안전교육 많이 받고 그랬어요. 지금 학교에 가서 안전교육 교사들이 받냐? 안 받아요.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냥 틀어놓고 딴 일 하셔요.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받는다는 생색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2018년인가요? 저기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거기에 평택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3학년 학생들 수학여행을 갔어요. 네. 왜 3학년 학생들 그때 수학여행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여행 갔는데 그 숙소에 바로 옆에서 산불이 난 거예요. 네. 산불이 막 덮치려고 막 있어요. 네. 그때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건 실전이다. 실제 상황이다. 우리 연습한 대로 하자. 전부 다 버스에 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1, 2분 만에 전부 다 버스에 다 탑승했고 거기를 빠져나왔거든요. 거예요? 네, 빠져나왔더니 바로 덮쳤어요. 아이고야. 진짜 거기서 5분만 지체했으면 불구덩이에서 몇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그걸 좀 연습을 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실전 연습. 예. 그래갖고 중요해요. 교감 네. 선생님이 인솔자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몇 번이나 저 버스에다가 저 운동장에다 차 세워놓고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아하.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연습한 대로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착착착착 하고 딱 타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네네. 이게 안전교육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람들이 생명 안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상당 부분은 그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과 관련한 일자는 되게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외국에 가서 보면 장거리 버스의 운전사는 2명입니다. 그렇죠. 졸리면서 교대하는 거죠. 네. 법으로 4시간 우리는- 이상 운전 못하는. 우리는 관광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졸려 막. 그러다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 산업 산업 현장에서 제일 이렇게 높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얘기하려고요. 네. 예. 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이면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죽는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800명 죽고요. 그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산재로 알아오던 사람들이 또 죽는 것까지 해서 1년에 한 2,000명 이상이 죽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민주노총 사람이 국제회의에 나가서 자기네 산재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스웨덴 쪽에 거기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래요. 왜 이러다가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거기 싹 물청소하고 그대로 작업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까 기억조차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방금 전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또 그대로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또 작업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아이고. 이런 나라라는 거죠. 이런 거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예. 중요한 거죠. 예. 이윤이 중요한 거고. 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자, 가십시오. 1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미투 운동이 가져온 거, 미투 운동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차별금지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차별은 뭐냐? 차별이란 뭐냐? 이건 이제 국가인권위가 만든 평등법 시안인데요. 사람이 우리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법안은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법안은 안만 읽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왜냐면 헛소리들 하거든. 법안을 봤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헛소리들 뻑뻑해요. 법안을 보고 네. 검토하기조차도 싫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럴까? 그래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쭉 여기 23가지예요. 그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인데 이거를 제일 많이 차별이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고용 영역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고용 쪽에 엄청난 변화를 그러니까 노동시장 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물론 법 하나 생긴다고 확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인지를 쫙 숨지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저 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고 나서니까 그 뒤에 이제 웃으면서 서 있는 거죠. 저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성적 그렇죠. 지향, 성별 정체성. 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저런 거, 동성애, 성소수자 이런 거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근데 꼭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교리 현장에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 보수 목사들이 이게 교회가 계속 성장하다가 계속 성장세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동성애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글로 다시 교인들 모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써먹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교육,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뭐 교육기관,
뭐 행정 사법절차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이럴 때에 차별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게 하는데 시각장애인한테 똑같이 시험지 나눠주고 이거 우리 이게 똑같이 이게 대우해 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지 이거 아니라 거기 시각장애인한테는 이게 이제 점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시험지가 제공이 돼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립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갖고 다 차별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또 이걸 이런 걸 조장하고 하는 이제 광고행위 이런 부분들을 차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은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광고행위 이런 부분들이 차별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저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게요. 간접 차별과 직접 차별이 결합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뭐 장애인들 괴롭히고 뭐 이거 하잖아요. 뭐 네. 이런 거고 거기 또 여성 장애인이면 더더욱 그리고 뭐 이런 등등의 걸로 우리가 없애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제 여태까지 제가 차별을 당했는데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었잖아요. 호소할 데가 생기는 거예요. 나 차별당했어요. 이거 좀 구제해 주세요. 이거 좀 바로 잡아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여태까지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속을 끙끙 앓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차별이구나 라고 해서 국가기관에 가서 신고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이게 이제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차별하는 것도 개별적인 차별 이거는 있지만 차별금지하는 이거는 있지만 포괄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기준 같은 게 없어요. 이걸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그런 평등 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잘못 쓰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병신이라던 말 막 쓰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그거 왜 못 쓸까요? 장애인들이 거기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막 쓰다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해서 걸리게 되니까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점차 이런 인식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돼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거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최소한이고 기본적인 법이다. 헌법을 다시 쓰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본. 네. 다시 헌법에도 있는데 헌법에 이제 11조가 그 법 앞에 평등을 규정했잖아요. 그렇게 있는 걸 더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헌법 될 것 정신을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운동에 열심히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차별금지법이 없어요. 일본은 그래도 그 뭐죠? 그 혐오 발언하는 거 그거를 억제하는. 그 억제하는 법은 네. 또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일본도 그러죠. 인권법이라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다가 네. 꺾어졌죠. 보수파들이 결집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자 혐오의 포럼 시라미드 이거는 홍성수 교수의 책 말이 칼이 달 때 있는 거를 허락도 안 받고 따온 건데요. 자 모든 사회는 이런 편견이 있어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뭐 장애인에 대한 뭐 이주민에 대한 뭐 이런 편견들이 있거든요. 이런 편견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걸 이유로 조롱하고 위협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혐오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 혐오 표현이 엄청 범람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저때 저걸 잘 규제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규제는 뭐냐면 법을 안 만들어도 문화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고립시키는 거, 고립되는 그런 사회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혐오 표현이다, 이건 차별 표현이다,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 기준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편견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증오범죄, 집단학살까지 가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요 허무표현에서 제대로 제동 걸지 않으면 곧바로 집단학살까지도 갈 수 있다. 네, 네. 이런 거를 인권 전문가들은 되게 염려를 하죠. 야, 벌써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10분. 예. 그래서 10분 안에 다 끝내도록.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네.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그런 차별 행위들, 또 혐오 표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긴다. 중요한 수단이 생긴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확인되는 것들은 뭐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만 그리고 조효재 교수, 성공회대학교 조효재 교수가 탄소사회론을 쓴 게 있거든요. 그 책에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런 인권 담론이 인간 중심적인 사람인 인권을 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 자연과 지구의 권리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 때 이제 헷갈려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저게 기후 위기와 연관하는 네. 문제인 거죠. 저 자연과 지구의 권리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을 인권이란 말로 그 개념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좀 담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좀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후 위기를 그대로 두면은 사실 예. 인류 근본적인 위기에 맞습니다. 봉착하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쨌든 인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지구에서 전개되는 기후 위기를 막아야 된다는 그 급박한 예. 과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효재 교수가 다른 사람도 얘기했지만 조효재 교수 현재 체제는 고탄소 체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이걸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탄소 정치 권력 등을 갖다가 반인도적 범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 접근하자. 그 네. 인권에는 그런 네. 저거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태까지 쭉 축적되어 있는 그런 인권 레짐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쥐약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막 하니까 그걸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기후 위기 플러스 예. 인권 레짐이네요. 예,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세계인권 선언에 보면 28조에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계속 조효재 교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여태까지 인권운동은 기준을 제시하고 이거를 실현하자, 이거를 쟁취하자라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해 가자. 결국 이 구조 같은 것들을 체계 같은 것들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대하는 권리 여기 이제 오늘 설명 따로 안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마르틴 니물러 목사라는 분이 쓴 그들이 왔다라는 시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타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침묵하게 되면 나도 그 고통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자유를 갖다 위축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그런 불의한 권력에 맞서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소녀상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소녀상을 보면 뭐 열 몇 가지의 그런 디테일한 장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거까지 모르겠고 자 저 소녀상인데 저 소녀가 저기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원한이 풀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소녀는 맨발인데 맨발을 갖다가 이 땅바닥에다 편하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 들고 있어요. 내가 조국이라고 찾았는데 이 조국이 나를 환대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국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지도 않아. 뭐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을 표현했고 그리고 길게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데 여기는 소녀지만 그 그림자는 할머니예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또 시간이 별로 없다.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이런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 없다. 여기 이제 파랑새 같은 게 조그만 게 어깨 위에 올라가 그렇죠. 있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빈 의자가 있습니다. 저 빈 의자는 저기 앉아달라는 거죠. 저기 앉아서 이 소녀의 얘기를 들어달라. 이 소녀가 겪었던 그 끔찍하고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곁을 지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모색하는 게 인권이고 인권운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리는 누군가의 투쟁의 대가인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